싸우는 심리학 제2부 인간의 동기 3. 사회적 성격과 무의식 진실에 대한 지식은 거의 다 무의식이다.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의 인격론과 동기론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혁신하려 했던 프롬의 시도는 사회적 성격에 관한 이론으로 귀결되었다. 프롬은 사회적 성격을 정의 내리면서 정신분석학적 개념인 인격 대신 성격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 두 개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성격은 집단 심리를 표현하는 개념이고 인격은 개인 심리와 주로 관련될 뿐이다. 즉 성격이라는 개념 역시 인간의 집단 심리를 구조적, 역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인격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을 성욕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예를 들면 성욕이 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구순적 인격이다 에서 찾았지만 프롬은 그것을 성욕과 같은 동물적 본능이 아닌 인간 본성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찾았다. 사회적 성격은 사회구조에 대한 인간 본성이 동적으로 적응해가는 결과로서 생긴다. 사회적 조건이 변화하면 사회적 성격이 변화하며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 이 새로운 욕구가 새로운 사상을 낳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한편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사회적 성격을 고정시키고 강화하여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조건은 성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념적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 반면 성격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소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고유한 생물학적 요소에서 기인된 또는 역사적 진화의 결과로 내재하게 된 요소에 기인하는 동적인 적응의 결과이다.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프롬은 사람과 사회 사이에는 사회의 변화, 사회적 성격의 변화, 새로운 욕구, 새로운 사상, 사회적 성격의 광활하는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초기 자본주의에서 후기 자본주의로 이행한 사회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 성격을 변화시켰다. 자본주의 초기에서 20세기 후반에 걸친 사회적 성격의 변화이다. 권위주의적은 강박적은 저축적 성격은 16세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까지는 적어도 중류계급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하던 성격 구조였는데 서서히 시장적 성격과 혼합되거나 혹은 그것으로 대치되었다. 봉건제 사회에서 초기 자본주의로 이행함에 따라 사회는 성실한 노동과 자본의 축적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의 요구가 봉건적 잔재와 혼합된 것이 바로 권위주의적, 강박적, 저축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독점 자본가 집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사회이다. 즉 국가 독점 자본주의란 독점 자본가들이 국가, 경제적 부, 대중매체 등 모든 것을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단지 사람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다. 더욱이 독점 자본가들은 착취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잔혹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낸 성격이 바로 시장적 성격이다. 살아있는 인간은 인간 시장에 나온 상품이 된다. 성공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때에 따라 시장에서 얼마나 자신을 잘 팔 수 있느냐, 얼마나 자신의 개성을 잘 선전하느냐, 얼마나 멋지게 자신을 포장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시장적 성격은 스스로가 잘 팔리는 상품이 되기를 바란다. 즉, 스스로가 더 좋은 상품이 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동기는 스펙 쌓기, 몸 가꾸기, 자기 개발 따위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이데올로기는 다시 시장적 성격을 가진 대중에게 환영받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회 변화가 초래하는 인간 심리의 변화에서 핵심은 동기의 변화 혹은 새로운 동기의 출현이다. 새로운 동기의 출현, 사회적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적 성격이란 한 개인이나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집단 심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동일 문화 속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 구조의 핵심이라는 프롬의 정의가 말해주듯 특정한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집단 심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프롬은 사람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경제적 토대, 사회적 성격, 이상이념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했다. 사회적 변화가 사회적 성격을 변화시키면 그것의 기초에 이상이나 이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단 사회적 성격에 부합되는 이념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대중에게 환영받을 것이므로 그것은 변화된 사회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견해는 경제적 하부 구조가 정치 사상적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롬은 경제적 하부 구조, 정치 사상적 상부 구조라는 사적 유물론의 명제 사이에 사회적 성격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지식이나 이념이 대중에게 널리 수용되려면 사회적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즉 끊임없는 노력이나 성공에 대한 추구라는 관념을 푸에블로 인디언이나 멕시코의 농민들에게 강력하게 선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가 충분히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제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성격이 보편화되어야 비로소 대중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 사회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화하던 1980년대부터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들이 널리 퍼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정 사회 속의 사람들은 왜 대부분이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부모들이 일찍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부모를 사회와 무관한 개인으로만 바라볼 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 반면에 프롬은 부모를 사회의 정신적 대변자로 가족을 사회의 심리학적 대행자로 바라본다. 단지 부모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교육 방식을 자기 아이의 교육에 적용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성격에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계급의 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부모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회는 일찌감치 붕괴했을 것이다. 부모는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대변자이자 매개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거의 접촉이 없는 아이 때부터 사람들의 심리는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부모들에게 의해 양육된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부모님께 자랑했더니 어머니가 네 반에서 몇이나 100점을 맞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3명이라고 대답했더니 크게 실망하시며 너 혼자 100점을 받아야 잘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수를 잘 받으면 혼자서만 그 점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세 과목은 100점, 한 과목은 98점을 받았는데도 칭찬은커녕 왜 다 100점을 받지 못했냐고 꾸짖는 부모, 공부를 못한다고 자식을 차갑게 대하는 부모, 못생겼다며 자식을 흉보는 부모, 길가에 노숙자를 가리키며 인류대학에 못 가면 너도 저렇게 된다고 협박하는 부모, 잘나가던 사람 앞에선 비굴한 반면 사회적 약자 앞에선 잘난 체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부모. 이런 부모들이 바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부모들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일찍부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된다. 사람들이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가 그러한 사회적 성격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 사회적 성격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만일 시장적 성격을 거부한다면, 즉 상품이 되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는 돈과 성공에서 멀어질 것이다. 어떤 대기업 면접에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사람의 상품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상품이 아니므로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사람이므로 제 가치를 돈으로 측정해보라는 요청은 거절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취직에 성공할 수 없다. 사회적 성격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다수에게 비난이나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세를 추종하는 다수는 소수의 일탈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소수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뇌물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집단에 들어온 신입 공무원이 뇌물을 거부하면 기존의 공무원들은 그를 괴롭히고 따돌린다. 아이들에게 지독한 사교육을 시키는 지역에서 한 어머니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다수의 학부모들은 그것을 존중하기는커녕 당신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따돌린다. 대세 추종적인 다수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세를 거부하는 소수의 존재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합리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있으면 그 합리화는 위협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존재는 나는 병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끔 자극하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거나 공격한다는 것이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지배층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성격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성격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문화 산업, 여론 조작 수단 등을 총동원한다. 물론 이런 지배층의 집요한 암시와 세뇌 공작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의 대변자인 부모로부터 사회적 성격을 받아들이도록 양육된다. 또 지배적인 사회적 성격을 거부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압력과 공격까지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에서는 특정한 사회적 성격이 다수의 집단 심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욕구와 관심, 그리고 의지를 포기하고 그 사회의 관습에 얽매인 의지, 욕구, 감정을 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적 성격이 항상 사회를 견고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프롬은 특별할 경우에는 사회적 성격이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성격은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 구조를 한층 견고히 해주는 시멘트의 작용을 하든가, 혹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구조를 두들겨 부수는 다이너마이트 작용을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반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했다. 이것은 그가 지배적인 사회적 성격이 아닌 소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즉, 사회 변화, 새로운 사회적 성격, 새로운 이념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성격, 새로운 이념, 사회 변화라는 흐름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프롬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전반적인 이론을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적 성격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소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 본성에 어긋나서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을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자본이나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사람을 상품화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유린하는 현상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가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성격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간 본성을 유린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는 혁명적인 사상을 창시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성격이 해당 사회를 더 공고히 하는가 아니면 사회를 변혁하는 데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변화가 인간 본성을 말살하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 사실을 용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변화가 인간 본성을 말살하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 침묵하는가가 사회적 성격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무의식과 사회적 억압. 프롬은 집단 심리를 올바로 규명하려면 단지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까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의 반공주의는 의식적 차원에서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지만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빨갱이나 종북 딱지를 마구 붙여 가혹하게 탄압하는 극우보수 세력에 대한 공포를 방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즉, 반공주의자나 반복주의자한테는 빨갱이나 종북 딱지를 붙일 수가 없을 테니 아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극우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한국인의 집단 심리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 프롬이 사회적 성격과 더불어 사회적 무의식을 중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적 무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똑같이 억압하고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런 정의에 근거하면 사실상 개인적 무의식도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상이나 감정의 의식 수준에 떠오르는 것을 허용받거나 혹은 반대로 무의식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를 사회가 규정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프로이트주의자들은 개인적 무의식이 주로 부모의 금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겠지만 부모가 자식들에게 금지시키는 것들이 대부분 사회적 금지이므로 대부분의 개인적 무의식을 사회적 무의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 부모들은 대개 자녀가 잘못된 현실에 항의하거나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만류하거나 금지한다. 혼자 힘으로 아무리 애써봐야 달걀로 바위치기가 될 공산이 크고 결국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면서 자식의 안전한 길, 실제로는 비겁한 삶으로만 가도록 유도한다. 인생에서 패배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비겁과 굴종을 체질화한 상당수의 부모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사회적 불이익, 심지어는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한다.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분투하는 삶, 불의에 저항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식들에게도 허무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패배와 굴종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겁함이나 굴종 심리 같은 한국인들의 개인적 무의식은 곧 사회적 무의식이므로 사회적 무의식을 규명해야 개인적 무의식의 본질도 이해할 수 있다. 프롬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기준을 자각성, 의식성의 유무로 보는데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당한 기준이다.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자각한다는 체험이 있을 뿐이며 그 밖의 것은 알아채질 못해서 무의식적일 뿐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자. 더욱이 그 미움을 자각하고는 있어도 두려움을 자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나의 미움이 의식적이고 나의 두려움은 무의식적이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 두려움은 결코 신비적인 무의식이라는 장소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은 일정한 지각 상태, 즉 자각과 무자각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는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프롬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의식을 무의식으로 규정했다.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무의식에는 억압된 것만이 아니라 단지 의식되지 못하고 있는 의식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프롬은 사회적 무의식의 핵심이 억압된 집단 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억압된 것은 원칙적으로 억압의 원인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의식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무의식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시 의식될 수가 있지만 억압된 사회적 무의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은 민중의 진리에 눈뜨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며 한사코 반대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이 감히 불순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했다고 하면 그 원한은 기존 질서를 위기에 빠뜨릴 정도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은 억압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억압 과정이 잘 되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활과 자유가 위험해진다. 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억압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공포에 의해 유발된다. 그러나 억압의 원인은 단지 권력이 유발하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은밀하든 노골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포는 억압을 유발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자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억압하는가? 의심할 것도 없이 주요 이유는 공포이다. 프롬은 억압을 유발하는 공포로 죽임, 투옥, 굶주림에 대한 공포, 실패자가 되는 일에 대한 공포, 고립과 추방의 공포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압력이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 인간이 음으로, 양으로 추방의 공포에 직면할 때에 믿어지지 않고 억압되지 않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는 억압을 위해 여러 사회적 필터를 이용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언어, 논리, 사회적 금기 등이다. 언어와 논리는 일정한 체험을 자각하는 일을 곤란케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필터이다. 한국을 예로 들면 사회주의와 관련된 단어나 사회주의적인 논리는 철저히 금기시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사회주의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정신적 불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고 욕하고 대학생들이 정치활동을 하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욕하는 것처럼 국민의 불복종이나 저항을 금기시한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채 권력과 자본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불편한 진실, 사회의 모순에 눈을 뜨는 것조차 기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프롬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 행동에 관해서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 지식을 의식하고 이용한 데 반해 우리는 지식이 떠오르려는 순간 곧 억압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의식한다면 인생이 너무나도 곤란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처럼 너무나도 위험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억압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억압을 위해 심리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일이다. 막대한 심리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짓이다. 그러므로 억압이 있는 삶은 절대로 발전적일 수 없다. 억압에다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개인이 병적이듯이 사회적 억압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 역시 병적인 사회이다.
실제로 우리 에너지의 상당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소비되고 있으며 이런 억압된 지식의 양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좋을 만큼 엄청나다. 좀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프롬은 진실에 대한 지식은 거의가 다 무의식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보다 사람이 진실을 억압하는 까닭이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인식이 가져올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고통에 겨워 기절하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진실이 억압되어 있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삶 자체가 그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로서의 삶을 통해 스스로가 임금 노예임을 알게 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그 사회가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고 저항하면 온갖 불이익과 탄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뿐이다. 심리치료에서 내담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진실을 의식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변혁에서 민중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진실을 의식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의식화는 새로운 진실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본질은 누군가가 삶을 통해 이미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진실을 의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식화의 성공 유무는 억압을 지탱해주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의식화는 본질적으로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억압을 제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롬에 의하면 억압의 주요한 원인은 공포이다. 따라서 개인 치료든 사회 치료든 의식화는 공포가 완화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보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공포인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공포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의식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